지난 1년간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달려온 윤석열 정부. 주택 가격 급등과 과도한 규제로 주거 부담이 커지고 청년층과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이 더욱 어려워지자 정부 출범과 함께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속도를 냈습니다. 그간 과도하게 시장 관리 목적으로 운영되어 온 부동산 세제를 조세 원칙에 맞게 개편하여 국민의 세부담을 정상화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내가 공동 명의로 하자 그랬지? 공동 명의로 했으면 자기 거 내 거 반반씩 해서 세금이 안 나온다고 하더만. 당신 앞으로 재산 생기면 건강보험 나오지? 대출도 그만큼 나왔을 것 같아? 뭘 좀 알고나 말하라고?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을 때는 어떤 장점이 있나요? 고도의 그 텍스 플래닝이 필요합니다. 네. 공동 명의로 해야만 나중에 상속세, 증여세 때 훨씬 유리하게 됩니다. 반으로 쪼개면은 부동산 가액이 적어지니까 같은 공제를 받아도 세금이 없어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짜 정책만을 소개합니다. 정책 플랫폼 코리아TV 생활앤정책.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민양입니다. 많은 국민이 관심을 두는 분야 중 하나가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어떻게 세금을 줄여야 할지는 잘 모르고 계신다는데요. 부동산 세금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7년 9세 경력 세무사 박재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부동산과 관련해서 바람직한 세금 정책 방향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거래세는 완화를 하고 그다음에 보유세는 강화를 하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얘기고 양도소득세가 너무 높아가지고 내가 집을 못 팔게 하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게 네.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유세를 강화하자는 건 뭔 거니? 불필요한 부동산을 너무 많이 보유해서 실제로 부동산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적게 공급이 안 되니 불필요한 부동산은 보유를 좀 억제하자. 이런 두 가지 방점입니다. 네, 세무사님, 부동산에 있어서 절세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부동산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절세를 부동산 부분에서 하지 않으면은 평생 모은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부동산 절세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시청자 여러분은 종합부동산세인 종부세가 어떤 세금인지 알고 계신가요? 이 종부세를 현명하게 줄일 수 있는 절세 방법이 있다는 걸 미처 알지 못한 한 부부의 속쓰린 사연이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보시죠. 수지야, 어쩐 일이야? 어디? 아, 거기 올 초에 샀지. 축하는 무슨. 이번에 집값 바닥 칠 때 남편이 하도 사야 된다고 해서 무리 좀 했었지. 뭐, 명의? 아유, 말도 마. 이 집에 내 거 어딨어. 다 남편 명의로 했지. 뭐? 세금? 뭐라고? 공동 명의로야 세금이 없다고? 잠깐만, 일단 좀 끊어봐. 나 좀 알아보고. 세금이라니, 뭔 소리야? 부동산의 명의에 따라서도 세금이 달라진다니. 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나저나 집값이 얼마나 올랐다는 거야? 뭐? 8억? 언제 이렇게 올랐대?
그럼 잠깐. 이 집이 4억? 둘이 합치면 12억? 그럼 뭐야? 새로 산 집 때문에 세금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이놈의 인간 진짜 오기만 해봐라 진짜. 나도혜 씨 오늘 단단히 벼르는 모양입니다. 그날 저녁 문 앞을 막아선 아내의 심기가 꽤 불편해 보입니다. 뭘 이렇게 막아서고 있어? 아이, 비켜. 이봐. 세금이 얼마나 나왔는지 보라고. 자그마치 56만 원이야. 56만 원. 에이씨. 아유, 남의 말 진짜 귀뚱으로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더니. 대화를 피해버리는 남편. 나도혜 씨는 불현듯 6개월 전 상황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부부인데 명의가 뭐 중요해? 그냥 번거로울 것 없이 한 사람으로 하면 되지. 사람이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 집도 자기 거고 차도 자기 거고 내 이름으로 된 건 뭐가 있는데. 그냥 가장이 좀 하자는 대로 따라오면 될걸. 집안일은 손하나 까딱 안 하면서 이럴 때만 가장이야? 나는 뭐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사람이야? 에이씨. 어디가? 이게 아직 안 끝났는데! 결국 부부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화가 치민 나도혜 씨. 이쯤 되니 공동명의를 피하는 남편의 의도가 궁금해집니다. 내가 공동명의로 하자 그랬지? 공동명의로 했으면 자기 거 내 거 반반씩 해서 세금이 안 나온다고 하더만. 아니, 집값 오르면 좋아하면 되지. 뭔 세금 몇 푼 가지고 그래? 그리고 당신이 지금 직장이 있어 없어? 당신 앞으로 재산 생기면 건강보험 나오지? 대출도 그만큼 나왔을 것 같아? 뭘 좀 알고나 말하라고? 지금 말이라고 해? 아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고? 아니 뭐이? 두 사람의 의견이 아주 팽팽한데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6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부부간 재산을 공동명의로 하는 것, 과연 약일지 독일지 생활엔 정책에서 알려주세요. 교수님, 우리가 종부세라고 부르는 이 종합부동산세란 어떤 건가요? 종합부동산세는 어쨌든 내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그 상태, 그 상태를 과세 물건으로 해서 정부가 어떤 특정 목적에 따라서 부과하는 세금이고요. 네. 종합부동산세 과세 단위가 개인 단위냐, 부부 단위냐, 가족 단위냐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는 개인 단위입니다. 어떤 특정 개인이 9억 원이 넘어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물건을 소유하고 있으면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공동으로 하고 있으면 2분의 1로 하고 있으면 이제는 그 과세 대상의 그 기준치가 2배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인당 9억이라고 한다면 부부로 공동 몸의로 한다면 18억이 돼야 되는 것이니까 네. 그것도 훌륭한 뭐 절세 방법이 될 수 있을 텐데 어찌됐든 우리나라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개인 단위로 되어 있고 따라서 공동명의로 하는 순간 과세 기준점이 훨씬 높아지게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뭐 영상을 보다 보니까 약간 화가 나기도 하는데요. 네. 네,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부부인데 명의가 뭐가 중요해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건 세금을 제외한 다른 얘기고 그쵸. 세금은 공동으로 하는 게 훨씬 유익합니다. 왜냐면 혼자 하면 9억인데 둘이 네. 같이 공동으로 하면 18억까지 면제가 네, 되기 네. 때문에 네. 네, 그렇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영상 내용을 보면요. 1가구 2주택이잖아요. 이 새로 산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하지 않아서 생각보다 종부세를 많이 내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종부세를 적게 내는 방법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종합부동산세는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인별로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명이 소유를 하게 되면은 갖고 있는 부동산 가액이 커지지만 반으로 쪼개면은 부동산 가액이 적어지니까 그 같은 공제를 받아도 세금이 없어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네. 부동산이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을 때는 어떤 장점이 있나요? 먼저 세금 부분에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일 거고요. 네. 네. 두 번째는
공동명의로 해야만 나중에 상속세, 증여세 때 훨씬 유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 때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나중에 예, 종부세만 상속이나 생각할 것이 아니고 증여를. 그 뒤에 다른 세목도 생각해 보면 굳이 같이 살 바에야 굳이 공동명의로 안 해야 될 이유가 과연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부부 공동명의가 이렇게 장점도 많지만 또 단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동명의를 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예, 방금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단점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그 주택을 팔 때 네. 그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서류를 많이 떼야 되기 때문에 번거롭다는 점입니다.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부부 중 한 명이 건강보험 그 피부양자인 경우에 네. 이제 단독으로 갖고 있을 때는 피부양자가 되는데 공동명의로 하면은 아내도 재산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절반이. 네. 그러면은 그 재산가액이 커지면 피부양자에서 탈락돼서 직장가입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건강보험료 측면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네. 만약에 배우자 그 아내분이 소득이 적다면은 네. 그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네. 소득이 적으니까 한도가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 또 그러한 단점들이 존재하는군요. 예, 맞습니다. 아, 집이 두 채일 경우에 1세대 2주택이거나 또는 그 이상으로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종부세를 줄일 수 있을까요? 이 종합부동산세는 1인당 주택수가 많이 나올수록 더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한 명이 여러 주택을 갖고 있다면 그 주택을 뭐 매각을 하시든지 뭐 증여를 하시든지 자녀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뭐 저가로 양도를 하신다든지 그런 방법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네. 이런 경우는 전부 다 세금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네. 미리 컨설팅을 받아보셔서 어떤 방안이 가장 좋은지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종부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는 매각, 증여, 양도 이런 것들이 있지만 상황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까 상담을 받아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 네, 맞습니다. 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내 집을 가지고 있다면 종부세와 재산세를 내야 하는데요. 이 두 세금의 차이점이 분명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재산세는 응이익과세 원칙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그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혜택을 얻으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된다. 이게 이제 재산세의 취지입니다. 반대로 종합부동산세는 그게 아니고 당신은 상대적으로 너무 많은 고액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니 이것은 부동산 투기 목적 방지를 위해서 어느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라 이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취지가 다릅니다. 이유가 다르네요. 네, 이유가 존재 목적이 다 다릅니다. 네. 종합부동산세는 투기 방지라고 보시면 되고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내가 그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얻은 혜택에 대한 반대급부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주택 구매 등으로 향후 본인이 부담할 종합부동산세가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구세청 홈택스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간이세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그 조회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예. 내 집을 가지고 있다면 종부세와 재산세를 내야 하는데요. 재산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네. 첫 번째는 그 재산세는 매월 6월 1일 그 부동산을 누가 갖고 있느냐 그 갖고 있는 사람한테 과세가 됩니다. 6월 1일이 중요한 날짜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을 매각할 계획이 있으시면은 6월 1일에 안 갖고 있어야 되니까 네. 6월 1일 전에 파셔야 됩니다. 그러면 팔고 싶은 사람은 6월 1일 전에 팔고 싶어 하고 예, 예.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은 예, 예. 6월 1일 이후에 사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예, 그럴 건데 그래서 아는 게 힘입니다. 네. 예. 뭐 집을 예. 사거나 파실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네. 이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면은 네. 그 재산세 감면을 해줍니다. 대신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좀 단점도 있는데요. 그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이제 임대사업을 계속해야 되고 그 임대료를 5% 이상 인상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점 고려하셔서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만약에 상상 이상으로 재산세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럼 이거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나요?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달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내린 답변이 뭐 이의 신청에 대한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조세 심판원으로 갈 수 있고 네. 조세 심판원에서의 답변도 만족스럽지 않다. 네. 그러면은 이제 법원으로 가서 음. 다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렇게 재산세나 종부세를 내야 하는데 이 납부하는 방법에 있어서 한 번에 다 내지 않고 좀 분할해서 납부를 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예, 분납 제도가 있습니다. 세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그 절반만큼만을 먼저 내고 그다음에 다시 또 내는 방법도 있고 또 유예 신청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갑자기 기업이 너무 힘드니까 좀 유예를 해달라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성실한 납세자의 경우에는 즉 성실한 납세자나 뭐 그동안에 체납 사실이 없었던 그런 납세자가 내가 지금 현재 당장 이렇게 현금이 매치가 안 돼서 어려우니 좀 연기 좀 해주십시오라고 한다면 또 연기도 해주기도 하고 또 보증인을 세우면 또 다시 또 연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내가 조금 억울한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방법을 좀 찾아본다면 곧바로 실천에 옮겨서 도움을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이렇기 때문에 평소에 좀 성실하게 납부를 하는 것이 네, 맞습니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거래 전 과정에서 세금이 부과된다는 건 잘 알고 있는데요. 보유하고 있던 입주권 취득일자 때문에 낭패를 볼 뻔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38세 박재민입니다. 저는 IT 쪽 개발 일을 하는 직장인이고요. 어릴 땐 일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 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월급만 쫓아가면서 살다가 내 집도 못 살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해서 내 집을 마련해보자 생각했죠. 처음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31살 때였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꾸준히 돈을 좀 모았어요. 아직 결혼을 안 해서 다른 친구들보다는 돈을 좀 많이 모아놨고요. 2억 정도를 자본금으로 해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 입주권을 샀어요. 근데 그게 좀 문제가 생겼죠. 요즘 새로 지은 아파트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너무 비싸니까 신축 아파트를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게 입주권이라는 소리를 듣고 열심히 알아봤죠. 제가 2021년 2월에 입주권을 샀고 잔금을 그해 8월에 치렀거든요. 처음엔 제가 그냥 결혼해서 실거주할 목적으로 산 건데 제가 직장 문제 때문에 실거주가 힘들 것 같아서 팔아야 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2년을 기다렸다가 지난달에 양도를 하려고 했는데요. 아니요. 결과적으로 그때 입주권을 팔지 않아서 구사일생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일단 팔기 전에 세무사 상담을 한번 받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통상적으로 양도소득세율은 6에서 45% 기본세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투기 방지를 위해서 입주권, 분양권 등에 대해서는 단기 양도소득세율 중과세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1년 미만을 보유하고 파는 경우에는 70%, 1년에서 2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60%, 입주권의 경우는 2년 이상 보유해야 기본세율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잔금 지급일인 21년 8월 이후에 2년이 되는 날인 23년 8월까지는 보유를 해야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23년 8월 이후에 양도를 하는 것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복잡한 게 바로 이 부동산 세금이 아닐까 합니다. 사례자분의 경우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양도세 폭탄을 피할 수가 있었는데요.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내는 세금엔 무엇이 있나요? 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보유할 때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하면은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즉 모든 거래 과정에서 다 세금이 있습니다. 그 사례와 같이 조합원 입주권을
입주권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입주권을 취득할 때 취득세, 매각하여 차익이 생기면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혹시 살고 있는 이 집에, 같은 집에 오랫동안 거주를 하면 혹시 좀 세금을 깎아주거나 이런 혜택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오랫동안의 보유를 하고 있다 팔면은 그 기간 내 인플레이션율만큼은 정부가 빼고 세금을 부과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10년 이상 보유를 하고 있으면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에는 약 40% 정도까지 공제를 해주고 있는 그런 거 있습니다. 즉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으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주겠다. 그 근저에는 이 사람은 부동산 투기자는 아니다. 뭐 그런 게 저간에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그 오랫동안 거주한다는 그 기준이 말씀하신 10년인가요? 아니면 다 아닙니다. 다른가요? 매 연도마다 각각 있습니다. 2년 차부터 시작해서 쭉 다 있는데 제가 기준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10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양도 정도? 차익의 한 40% 정도는 공제가 가능하다. 이런 그게 얘기. 2년부터 시작을 하는 네, 거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 어머니께서 이 집을 팔고 공원 있는 쪽으로 이사를 가시고 싶어 하는데 양도세 때문에 파는 걸 주저하시더라고요.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꿀팁은 무엇이 있을까요, 교수님?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는 내가 양도가액에서 취득할 때 취득가액을 빼준 나머지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취득 시점이 보통 뭐 10년 이상 돼 있으면 내가 증빙을 다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년이 지났으니까요. 네, 또 증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냥 매매 계약서 같은 것만 가지고 있어서 내가 증빙이 없어가지고 실제로는 공제를 못 해주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을 취득할 때 반드시 공인된 매매 계약서를 사용하시고 도중에 집을 개보수 같은 걸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업자들한테 맡기지 말고 정확하게 세금 계산을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양도할 때 그 세금 계산서로 입증이 된 그 금액만큼은 양도소득에서 공제를 해주는 거거든요. 네. 또 실제로 보면은 현금으로 주기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사하시는 분들이 현금을 주세요라고 하면 그냥 현금을 뽑아서 주면 그것을 제3자가 이것은 공사 비용입니다라고 인정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적격 증빙을 꼭 갖추고 계셔야 된다. 이러면 확실히 양도세는 절감 효과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재산세나 종부세는 세금이 나오고 또 내는 기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양도세나 취득세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신고를 하고 또 납부를 해야 하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양도소득세는 그 잔금일이 그 잔금을 청산한 날이 이제 양도일이 됩니다. 그 잔금을 청산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달 이내입니다. 즉 그 달의 예. 말일부터 2달 이내. 예.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뭐 15일 날, 뭐 1월 15일 날 그 양도를 했다. 그러면 그 달의 말일이 1월 31일이고 2달 후면은 3월 31일이니까 3월 31일까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예, 납부도 그렇군요. 해야 되고요. 만약에 납부도 하지 해야 않으면은 그 신고 불성시 가산세하고 납부 불성시 가산세 네. 그 연 8% 이자로 하루하루 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신고 납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잔금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도 마찬가지로 그 신고를 안 하면은 20%의 무신고 가산세, 그리고 납부를 안 하면 연 8%의 이자로 그 미납 가산세가 붙습니다. 네. 취득세를 줄일 수 있는 절세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 2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 관련 취득세 감면 제도입니다. 네. 즉 생애 최초로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0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세대를 분리하는 겁니다. 즉 그 취득세는 한 세대의 주택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인데 30세 이상이다. 그러면은 주민등록을 분리를 하셔서 분리를 하시면 그 자녀가 갖고 있는 주택은 주택수에서 빠집니다. 즉 각자 보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취득세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부동산 세금을 절세하는 데 있어서 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예, 그 부동산 특히 주택과 관련된 세금은 네. 그 세대별 주택 보유수가 몇 채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1세대 1주택은 비과세지만 그 세대원이 2주택 이상 갖고 있으면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네. 그 각 세대 내 세대원이 누군지 그리고 그 세대원이 몇 채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 그런 거를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그 매각 순서 관련인데요. 그 양도소득세 그 비과세 중에서도 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이 있고 신규 주택을 신규로 취득할 때 그 1년 이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은 그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됩니다. 근데 그 매각 순서를 거꾸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을 잘 주의하셔서 그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셔서 처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일시적으로 잠깐 동안에 내가 부동산을 통해서 좀 돈을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미등기 전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등기 전매를 하면 요즘은 국세청에서 이런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전체에 다 거래를 파악할 수 있는데 네. 미등기 전매의 경우에는 그 소득의 90%를 국가가 몰수해 갑니다. 90%요? 네네네. 그러니까 네. 또 여러 가지 또 처벌도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래서 항상 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돼 있어서는 등기를 꼭 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부동산 세금 절세와 관련해서 궁금한 질문이나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얼마 전 서울로 발령을 받아서 살던 집을 팔게 되었습니다. 8월 말이면 딱 4년이 되는데요. 부동산에서 9월 이후에 양도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라고 궁금한 사항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보유 기간이 4년 이상이 되면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 공제율이 12%에서 16%로 4% 포인트 인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양도 차익이 1,000만 원인 경우에는 그 40만 원을 과세 소득에서 그 더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그렇게 조언을 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부동산에서 좋은 조언을 해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왕이면 4년을 좀 채우셔야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다.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입니다. 강북 변두리에 있는 아파트에서 15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남편과 주말에만 시골에서 지내기 위해 9천만 원 정도 주고 시골집을 하나 장만했는데요. 아파트는 남편 명의로, 시골집은 제 명의로 했는데 남편도 저도 각각 종부세가 나왔습니다. 원래 이렇게 종부세가 따로 나오는 건가요? 하고 질문을 주셨네요. 네. 좀 억울하신 것 같죠? 네, 어찌됐든 종합부동산세는 각 개인별로 나오는 것이고, 인별로. 그 개별 공시지가가 우리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이 되는 기준 시점이 되는 9억 원이 넘어갈 경우에 일단 과세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금 질문하는 상황만을 볼 때 종부세가 각각 나왔다는 얘기는 남편도 9억 원을 넘어갔고 부인도 9억 원을 넘어갔다는 얘기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는 시골의 집이 이게 별장이다, 또 세컨하우스다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재산세가 중과가 되는 그런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나 2023년도에 세법을 개정해서 별장과 이 세컨하우스에 대한 재산세 중과 규정을 삭제를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당연히 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다, 별도 뭐 합산이 된다 이런 과세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이게 종합부동산세로 나와 있는지 아니면 재산세로 나와 있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말에만 시골에서 지내기 위해 9천만 원 주고 집을 샀다고 했잖아요. 아, 그러면 이 부인께서 네. 이 시골집 말고 또 다른 집이 또 있어요. 있는 거죠? 네. 아, 그래서 9천만 원이 중요한 숫자가 아니라 인당으로 했을 때 9억 원을 넘는 게 중요한 네, 그게 포인트.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보겠습니다. 저는 시가 38억 원짜리 꼬마 빌딩을 30년째 보유하고 있습니다. 30년 전에 12억 원을 주고 산 빌딩인데요. 이번에 이사를 가게 돼서 팔려고 알아보니 양도세가 45%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양도세를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많은 사람이 많이 관심이 있고 이거 다른 방법이 없을까 많이 고민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45%는 좀 네, 개인이 가지고 있을 때는 가지고 있다가 양도라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거기에 최고세율이 45%가 되는 거고요. 네. 법인이 보유를 하고 있다 양도를 하게 되면 최고세율이 24%가 됩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고도의 그 텍스 플래닝이 필요합니다. 네. 법인을 설립을 하는 건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그 법인이 양도를 하게 될 때는 일단 외관적으로 보면은 내가 개인이 있다가 양도하면 45%, 네. 법인이 있다가 양도하면 24% 최고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네. 거기까지 이제 이렇게 딱 정리가 되죠. 네. 그러나 또 그것이 또 마지막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법인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법인 돈으로 귀속되는 거거든요. 언젠가는 법인이 주주한테 다시 배당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또 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또 내야 되는 문제는 있기도 있지만 당장은 45% 내는 것보다 24% 내는 것이 부담이 적으니 이러면 확실히 양도세는 절감 효과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금 고지서를 보고 한숨을 쉬기보다는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이 어떤 세금인지, 어떻게 절세를 할 수 있는지 관심을 두고 살피는 것이 재테크의 첫 걸음이 아닐까 합니다. 두 분 오늘 함께해 주셨는데요. 생활엔 정책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 부동산은 가계 자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므로 부동산 절세야말로 재테크의 기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부동산 세금에 대한 잦은 법 개정으로 인해 제도가 너무 복잡합니다. 그 부동산 관련 세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도움을 받는 것이 그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오늘 어떠셨나요? 네, 저는 오히려 뭐 부동산 거래 당사자보다는 그 정책 담당자들한테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부동산 투기 방지는 매우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부동산 투기 방지를 세금으로 하겠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세금은 세금일 뿐입니다. 부동산 투기 방지는 또 다른 입법 대안으로서 해도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은 부동산을 봐주시고 소득이 있으면 거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국민 여러분께 더 많은 도움이 되는 정책 플랫폼 코리아 TV 생활엔 정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